네, 오늘은 제 7주차 7강의 2교시 오늘 강의하는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 그래서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나 대학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교수 또 연구 교수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발명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1교시에서는 특허법과 직무발명에서 직무발명의 요건에 대한 부분을 주로 설명했고, 지금 강의하는 직무발명과 보상제도. 그래서 이 보상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직무발명이 효력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전개되겠죠. 2장을 설명하겠습니다. 2교시 2장 직무발명과 보상제도. 큰 1번의 직무발명의 승계 문제. 그래서 직무발명을 했을 때 그것을 법인,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자연인이 발명한 걸 그 법인이나 회사 또 대학 이런 데에 어떻게 승계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사나 법인 또 내지는 대학 같은데 구성원, 연구소에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이 발명하게 되면 그 연구 범위, 연구를 착수할 때 대개 승계하고 발명권을 그 법인, 회사, 대학이 행사한다는 계약서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계약에 터잡아서 직무발명을 수행하게 되죠. 그게 이른바 직무발명의 승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발명의 주체에 귀속되죠.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짐으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권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특허법 제37조 제1항 규정이죠.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든가 이제 구두로라도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당연히 고용계약 속에 그 고용의 피용자가 한 건 당연히 그 귀속주체인 사용자 등에게 귀속되는 그런 고용계약서의 포괄적 규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이건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된 2011타 67705 또 67712 판결 등을 참조하라. 그래서 그 앞에 67705가 본소라면 67712는 병합된 사건이거나 또는 반소, 피고가 다시 당초에 원고를 상대로, 그래서 이제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되고 또 당초에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되어서 사건이 두 개로 같이 병합 내지 병행 심리됐을 때 사건 번호가 이렇게 두 개로 붙겠죠. 그런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재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되도록이면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대법원 판례 해석이 이루어지죠. 이것도 대법원 2017년 7월 28일 선고됐고, 이건 형사 판결이죠. 2010도 12834 판결. 그래서 여기에 직무발명의 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합의가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개인이 발명자로서 다른 곳으로 권리를 이전해 줬다라든가 시시권 같은 것, 또 다른 회사에 퇴사 후에 이전해서 거기서 개인이 발명 특허 등록했을 때 여기에서 절도죄나 이런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겠죠.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설명해 보겠어요. 이 사례는 1984년경부터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개발 분야에 종사해오던 피고이사 대표이사는 2006년 5월경
피고이사를 설립하면서 거기 대표이사 있다가 다시 이제 나가서 뭐 이제 자이사 비슷하게 별개의 피고이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7명의 직원을 영입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있던 회사의 직무 발명이 될지를 따져보기 위한 거기에 속해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나왔겠죠. 그래 원고는 입사 후 하드웨어 팀장과 연구소장의 직위를 거치면서 약 6년간 피고이사에 근무한 후 다시 이제 설립한 회사죠. 2012년 4월 30일경 퇴직하였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직무 발명에 해당되는 발명행위를 했겠죠. 그 피고이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공동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법인 플러스 그 발명자, 그래서 공동 특허권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원고는 발명자죠. 2012년 4월 30일 피고이사에 퇴직한 후 2014년 4월경 2년쯤 지났죠. 피고이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4 가합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이라 가합의부죠. 5206호로 원고는 피고이사 연구소장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발명한 목록을 제출하면서 별지 기재로 하면서 뭐 이제 거기에 보상금 청구를 하려고 하겠죠. 특허 발명들을 개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특허 출원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 발명을 포함한 특허들에 관한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해소, 그래서 이제 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보상금 청구해소를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2015년 12월경 1년이 지나서 의소를 취했다. 그러면은 합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피고이사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받으니까 그 사건을 취한 거죠. 원고가 피고이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이사 앞으로 발명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발명한 게 피고이사에 승계됐다. 퇴직 후에 또 아니면은 그건 포괄적 고용계약 같은 데서 연구상 또 내지는 자기가 근무상, 직무상 발명된 건 피고이사가 승계받는다. 이런 포괄적 규정 같은 게 고용계약이나 또 이제 발명 규정, 보상금 규정 같은 데 있겠죠. 내규에. 원고는 권리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사항인 승계 대가를 정하여야 하나. 이제 보상금을 주는 거죠. 원고와 피고 사이엔 그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 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상금을 청구한 원고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은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있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와 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 또 묵시적 내지는 협의 승계, 그래서 승계를 받은과 동시에 청구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또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 2012년 11월 15일 선고, 2012도 66, 76 판결 등을 참조하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이사 사이에 권리 승계에 대한 대가의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 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할 수 또 없는 건 아니므로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 보면은 고용계약이나 넓게 그런 묵시적 합의를 했다는 승계에 대한 합의죠.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를 기각하였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뭐냐면 묵시적 법인 내지는 회사에 승계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그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건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다.
그래갖고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중간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취하를 근거로 하면 민사사건은 거의 소멸하죠.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원 입장은 직무발명의 보상권자 내지는 직무발명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해서 함부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해석 안 하는 게 일반적 판례 법리예요. 그 다음에 큰 2번 직무발명 보상제도위원회. 이건 최근에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가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지죠. 보통 한 달 정도, 9월 1일이면 10월, 11월 초까지 국정감사래요. 그래 최근에 신문기사에 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현황에 대한 기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양금이라는 국회의원이죠. 양금이 국회의원, 아마 광주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통상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양금이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주 따끈따끈한 불과 며칠 안 된 거죠. 전체 기업의 35.5%만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해서 통계상 나타난 건 직무발명제도를 회사 내규나 또 구성원, 고용인 등과 계약 체결한 이런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협의를 근거를 마련한 기업은 얼마 안 되죠. 35.5%. 그럼 64.5%가 직무발명 도입조차도 안 하고 보상금 규정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 2019년 작년 통계까지 했겠죠. 조사 대상 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기업까지 추가가 되면서 도입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래 종전에는 거의 50% 선까지는 직무발명이 됐는데 특히 상표, 디자인 이런 데서 직무발명제도가 도입 안 된 경우가 많아서 함께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 35.5%로 떨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법인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그래 넘겨주는 경우죠. 전용실시권, 그래 특허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그 상품화, 사업화할 때 독점 배타적으로 권리 자체를 실시할 권리를 넘겨줄 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도 실시권을 보유하면서 더블 이중적으로 또 다른 기업이나 법인에게 그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게 하는 걸 통상실시권이라고 그러죠. 상표에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전용실시권이라고 할 때는 발명자, 직무발명을 한 자가 바로 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실시할 권리를 주는 걸 얘기해요. 설정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다. 발명진흥법 10조에 이런 보상제도의 근거가 있죠.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전체 기업의 30.3%만이 인지하고 있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인식 수준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견기업이 조금 높죠. 36.2%. 대기업은 더 낮죠. 대기업이 범위도 넓고 또 뭘까요?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상 근거를 잘 나타내지 않는 거죠. 30.3%밖에 안 되고 또 중소기업은 더 낮죠. 인지조차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라 29.6% 순으로 중견기업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35.5%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걸로 나타났다. 그래 인식도에 따라 도입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직무발명을 거의 승계하지 않아 보상 규정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런 통계가 36.6%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필요성은 인식하나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게 당연하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른다. 28.6%. 그래서 직무발명제도의 그런 회사 내규에 규정하는 이런 데는 계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기업 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21.1%로 퍼센테이지 좀 낮지만, 왜냐면 그 연구소나 그 직무발명에 참여한 자만 보상을 해주는 건 다른 그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이 안 맞는다는 그런 통계 조사도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한 기업 중 발명신고, 출원, 등록 시 보상 비율은 93.8%인 반면,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을 규정하거나 사규에 뒀을 때는 그래도 대부분 보상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은 보상제도도 함께 도입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시, 처분 시 보상 비율은 또 58.9%로 기술 이전 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모순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직무발명의 그 보상 비율이 93.8%라면 그걸 현실적으로 전용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그 막상 제품화했을 때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58.9% 등이 기술 이전 등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을 보상도 안 해주고 그걸 자기들이 사업화. 그래서 요즘에 대학 산학협력단 같은 데서도 기술 TLO라고 그러죠. 기술 이전 제도, 또 기술 이전에 따른 그 법인 대학의 또 이득 내지는 그런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게 산학협력단의 주요 관심 현안이죠. 그 다음에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 보상 문화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특허청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또 그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채택했냐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을 잘 해주는 그런 기업에는 우수기업으로서 인증을 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 같은 걸 주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 2020년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총 424개, 굉장히 작죠. 이 중 56.6% 인증 신청은 증가하고 56.6%에 해당하는 240개 기업이 경기,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 거의 60%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424개밖에 안 되니까 아직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걸로 보는 거죠. 인증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또 67%.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신청했다가 또 그 다음에나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할 텐데 절반 수준 조금 넘죠. 67%에 그쳐 약 33%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인증받은 기업 147개 중 99개 사만이 2019년 재인증을 신청한 걸로 나타났다. 그래, 2년마다 인증을 하는가 보죠. 그 다음에 양금위원회는 그래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혁신 경제, 혁신 성장,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박근혜 정권이 창조 경제, 또 창조 기업센터, 창조란 말을 썼다면 이번 정권은 혁신이란, 혁신 경제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정부 조달 참여 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보상제도에 따른 인증 마크를 받게끔 해서
이런 직무 발명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혁신 경제성장 같은 또 혁신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당한 인센티브, 그렇죠? 발명자에 따른 직무 발명으로서의 보상 제도가 확실히 지켜지고 또 특허청이 직무 발명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 직무 발명 우수 기업의 인증제를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시급하다. 양금희 의원이 최근에 분석한, 최근에 이제 국감을 하기 위해서 산업경제통상위원회에 속해 있는 양 의원이 조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래서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기업이나 또 발명자, 개인, 종업원들이죠. 또 그 다음에 혁신경제 성장, 또 혁신적 국가성장, 경제성장 이런 거에 그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어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그 기업이 발명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저도 얼마 전까지 산학협력단, 대전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이런 가족기업도 발굴하고 또 제가 기업 특허 업무를 주로 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리 이전, TLO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또 가족회사에 방문을 해서 이런 직무발명제도와 또 중소기업이 혁신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걸 설명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직무 발명을 자꾸 권장하고 보상해 주게 되면 우수한 직원이 나오고 뭔가 자꾸 사업에 혁신적인 발명을 제안하겠죠. 직원은 스스로 역량을 펼치고 기회를 제공받으며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 보상금이 따르기 때문에 자꾸 발명하려고 하겠죠. 업무를 개선하기도 하고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직원 모두가 이득을 얻어서 쌍방 양쪽이 다 윈윈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으며 그래서 여기서 보상금으로 받을 때는 소득세의 감면 조치 같은 걸 받죠.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이거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 그러니까 그 비용의 100분의 25겠죠. 공제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비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아울러 볼 수 있다. 그래 기업은 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한 그런 비용을 자기의 법인의 소득세, 법인 세금을 낼 때 그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받으며 특허 심사 시에도 우선 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그래서 법인에 이런 데서 발명할 때 우선 심사, 내 특허 먼저 해달라는 그런 특혜를 받는 게 그 기업이 그 속해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그런 근거가 2년 내에 그런 보상금 지급의 근거 사실이 있다면은 우선 심사 또 그 연구 비용 또 보상금만큼의 그런 세제 혜택을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발명 심사위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관련 규정을 정해야 된다. 아까 내규로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관련 규정을 정할 때는 특허 전담부서의 담당자, 그래서 기업 내에 특허 전담부서가 있다면 그런 담당자 또 기업의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엔 당연히 회사, 종업원 등도 참여해서 인센티브, 보상금의 비율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상금액의 기준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이때 결정된 사항을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 또 내규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그걸 회사 게시판 또는 회사의 사보 이런 데다가 공표를 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법률은 관보라고 그러죠. 정부기관 특히 행안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관보라는 게 있고 또 지방 자치단체 도라든가 또 시 이런 데는 지방 그 관보에 준하는 지방 사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보를 별도로 또 발행하죠. 그런 데다가 그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런 의회 결정사항을 그 지방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죠. 보통 관보에 게재되고 20일이 지나면 효력, 일반적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이죠. 그래 여기에서도 회사 내부의 사보에 게재 발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무발명 도입 시 정부 지원 혜택이 어떤 게 있냐. 특허청 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민간 IP, R&D, IP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서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 R&D, 연구개발, 연계전략, 지원사업 같은 걸 펼치고 있고 또 하나는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세 번째는 지역 지식산업 창출 지원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법인 등에게 혜택을 준다. 또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조지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창업 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 기술사업 등 이런 것들을 펼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또 미래통신과학부죠.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현장 적용 지원사업 같은 그런 제도에 직무발명 도입했을 때 개발연구비 같은 특혜를 준다. 여기까지가 직무발명과 보상제도에 대한 2교시 내용이었고 제3장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안은 3교시에서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